경비원 안원의 모험. 경비원으로 일하는 나. 테이저와 곤봉으로 무장함. 야간 순찰을 돌며 회사에 공헌하는 중. 아무도 원하지 않는 루트를 맡게 되었어. 루트엔 귀신 들린 아파트 건물 하나, 버려진 쇼핑센터, 그리고 산기슭에 있는 개인 소유 협곡을 통과하는 재미있는 작은 드라이브 코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짬찌다 보니까 누구도 나한테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해주지 않았어. 그냥 지침서와 차를 주곤 어서 움직여! 라고 할 뿐. 아파트 건물에 가서 키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끄고 세탁실을 잠글 것 등등. 그곳은 자살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잦기로 지역에서 유명했고 엄청 오래된 건물이었어. 1층 으스스한 복도 끝에 위치한 세탁실 문을 잠가. 다른 문은 없어. 복도 너머를 흘끔 보고 뒤를 돌아.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어디서 오신 거예요? 18살에서 20살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를 가진 흑인 여자. 긴 회색 베갯잎에 머리구멍, 팔구멍을 낸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어. 거기에 맨발이야. 미소를 짓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슬퍼. 난 평정을 되찾고 친절한 경비 아저씨의 미소를 지으며 말해. 좋은 밤입니다. 고개를 돌려 세탁실 문 손잡이를 흔들어 본 다음 다시 고개를 돌려 마저 인사를 하려는데 없어. 복도의 유일한 문은 내가 방금 잠근 세탁실 뿐이고 여기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 쪽에서부터 10에서 12m는 되는 복도를 따라 건물 로비로 가는 것 뿐이야. 잠시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건지 생각하다 후다닥 복도를 따라 나와. 로비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맨 위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끄고 잠궈. 우리 클라이언트가 정한 룰이야. 이 고물딱지는 안에 심지어 그 옛날 접이식 문까지 달려있었어. 복도를 따라 계단으로 향하려 몸을 돌리는데 복도 맨 끝에 있는 문이 열려있어. 활짝 열려있는 건 아니야. 딱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만.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면 잠그라는 클라이언트의 추신이 기억나. 투덜투덜 귀찮아 죽겠네. 닫기 전에 문간에 머리를 넣어 방이 비어있는지 확인해. 방은 텅 비어있어. 나무 바닥에 빛 바랜 벽지. 하나 있는 작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 마치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발짝 더 들어가. 손전등을 꺼내. 말 그대로 창문 하나뿐인 작은 방.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엄청 당황스러워. 이런 기분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천장을 올려다보니 방을 가로지르는 건물의 드들보가 보여. 내가 그걸 올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목이 조이는 느낌과 함께 압도적인 절망감이 파도처럼 가슴에 짓눌러. 마치 밧줄이 내 숨구멍을 조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방은 순식간에 얼음같이 차가워져. 뒤로 비틀거리다 문틀에 발 뒤꿈치가 걸려 복도에 엉덩방아를 찧어. 아까 내가 방 안을 들여다보려고 활짝 열어놨던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히고 자물쇠가 찰칵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려. 이런 미친.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는 5층 어치의 계단을 전부 날다시피 뛰어내려온 다음 거리로 나왔고 뒤를 돌아 건물을 올려다봐. 세탁실 복도에 있던 검은머리 여자가 램프 불빛을 등진 채 꼭대기층 방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어. 창문에서 돌아서더니 불이 꺼져.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장장 1시간과 담배 반갑을 태웠어. 나중에 회사에 있던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걔가 사과하더라고. 내가 그 길로 갔다는 걸 알았다면 경고했을 거라면서. 알고 보니 여기 짬바가 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방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친구는 문이 열려있을 때를 대비한 갈고리가 달린 막대가 복도 끝 옷장에 들어있어서 그걸로 문을 당겨서 닫는다고 말했어. 아무도 그 문을 잠글 시도는 하지 않는다면서. 세상에. 몇 주 후 그 개인 소유의 협곡을 순찰해야 했어. 이번 일에 대해선 친구한테 경고를 받았지. 총이 필요할 거라고. 말이 안 됐어. 협곡을 통과하는 도로는 교외 주택단지로부터 뻗어나오고 협곡의 입구는 철조망 울타리와 거대한 철문으로 막혀있어. 말 그대로 높이 6m, 너비 12m, 두께 7cm의 철문. 사무실에선 주라기 파크 순찰이라고 불러. 클라이언트는 무장한 경비원이 도로 막다른 길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달라고 요구했지.
배회자, 수상한 소음, 그리고 단기 체류자에 대한 목격이 보고된 적이 있었고, 거짓말 안 치고 브리핑 문서에 말 그대로 단기 체류자라고 따옴표까지 찾아서 적혀 있었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그래서 개짬지 나는 그곳으로 가 철망문을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고 철망문을 닫아. 그런 다음 주라기 공원의 문을 힘껏 열어젖히고 차를 몰고 협곡으로 올라가기 시작해. 상상해봐. 새벽 1시, 칠흑 같은 어둠 속 우주에 신호라도 보내는 것 같이 전조등을 켠 채 시속 10km로 움직이는 중. 한쪽은 절벽, 한쪽엔 튀어나온 바위들. 길이 넓어지며 한쪽에 관목들이 자라있는 곳으로 나와. 저 앞에 사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 그리고 터널. 모두가 버니맨 크리피파스타를 쓸 때 쓰는 그 터널같이 생겼어. 터널로 들어가. 이 시점에서 권총은 내 무릎 위에 있어. 터널 밖으로 나가는데 앞쪽 커브길 너머에서 뭔가 몸싸움을 벌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차 옆 도로를 따라 나뭇잎이 바스락거려. 잠시 후 튀어나온 이상한 그림자를 향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제발 사슴이여라. 제발 제발 제발. 인간형 생명체의 일그러진 웃음. 회색 피부, 희번뜩한 눈. 옷은 없고 거의 뼈만 남은 듯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손으로 스포트라이트의 불빛을 가리고 나무 뒤로 훼손된 사슴의 시체를 끌어당겨. 문을 열어 총을 조준한 채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정적. 빵을. 차로 돌아가서 주라기 공원 정문으로 가 파트너에게 전화해. 파트너가 사장한테 전화하고 사장은 나더러 멍청이라고 한 뒤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해. 클라이언트는 사장한테 내 전화번호를 요구한 다음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설명하게 해. 정말 흥분하더니 나에게 주라기 공원의 문을 잠그고 최대한 빨리 꺼지라고 말해. 그러시던가요? 클라이언트는 전화를 내려놓았지만 바로 끊지 않았어. 경비회사에서 찾았다. 터널 근처에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려. 그달 말에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해지했고 남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지불했어. 난 결국 기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고 $500 보너스를 받게 되었고 사장한테 또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었지. 약 6개월 전에 직장 친구와 함께 주라기 공원의 게이트를 다시 찾아보려고 운전해 간 적이 있었어. 도착해보니 문도 철망 울타리도 간 데 없고 도로는 개방되어 있었지. 도로는 터널을 지나 다음 동네까지 쭉 뚫려 있었어. 진짜 그 직업은 최악이었다니까. 알았어. 이상한 이야기 하나 더. 주라기 공원 사건 후 약 2-3개월 후에 순찰 경로를 운전하던 중 직장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다른 경로에서 순찰 중인데 사장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버려진 쇼핑몰에서 경보가 울렸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해. 순찰 운전은 지긋지긋하니 에라 모르겠다. 그리로 향해. 친구를 뒤따라 도착해. 여기서부터 친구를 타이니라고 부를게. 사실 엄청 크지만 아이러니를 위해. 타이니는 내가 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줘. 이곳은 우주를 테마로 설계하기라도 했나봐. 온통 하얀 외관에 곡선이며 각이며 난리도 아니야. 계단,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는 2층 광장. 아무튼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문 몇 개를 당겨봤는데 부서진 문은 하나도 없어 보여. 갑자기 내 전화가 울려서 우리 둘 다 깜짝 놀라. 사장이야. 말 그대로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한 거야? 라고 소리질러. 문 좀 당겨보고 있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 클라이언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는 자기 집에 연동해놓은 시스템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모든 센서에서 침입 경보를 감지한 데다 엘리베이터 비상 알람까지 울리고 있다 말했다며 역정을 내. 그러나 현장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 타이니는 전화를 건네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고 클라이언트 쪽 시스템이 마탱이가 간 게 아니겠냐며 나를 두둔해.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건네주었고 상사는 수화기 너머로 자기는 좆도 신경 안 쓴다고 만에 하나 뭐라도 망가진 게 있으면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전화가 끊어져. 타이니가 보안장치와 차단기 보관소를 여는 동안 나는 사진을 찍기 시작해. 통로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띵동 하는 소리를 내더니 열려. 엘리베이터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
우리 둘 다 엘리베이터 안에다 불빛을 비춰. 어둠이 거치지 않아.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뒤쪽도 볼 수가 없어. 타이니가 총을 꺼내들고 총구를 아래로 한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나 역시 총을 꺼내며 그의 이름을 아주 천천히 말하며 끝에 물음표를 붙여. 타이니가 막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검은 공허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려. 덕분에 타이니는 방금까지 걸려있던 최면, 이끌림, 돈주 뭐가 되었던 간에 그 상태에서 벗어나. 그러곤 말 그대로 90cm 높이로 뛰어오르며 충격에 야 하고 소리쳐. 총을 겨누며 엘리베이터에서 물러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쾅 닫히며 띵동 소리가 나고 전광판은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알려. 타이니는 화가 난 듯이 말해. 저게 날 먹으려고 했어. 그러곤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지하를 향해 계단을 달려내려가. 지하엔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어. 문이 닫힌 채. 열린 버튼을 누르고 총을 겨눈 채 뒤로 물러서 띵동거리며 문이 열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을 빨아들이는 쩍 벌어진 어둠의 아가리. 머릿속으로 온갖 경보가 울리고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타이니는 허벅지 주머니에서 캠라이트를 꺼내. 말도 마. 그 자식은 허벅지에 차고 있던 장비에 칼, 라이터, 캠라이트, 지열대, 구급상자, 그리고 여번에 탄창까지 넣고 다녔어. 매번 필요한 걸 정확히 꺼내기 전까지는 완전 쇼핑몰에 닌자가 따로 없다고 비웃고 있던 참이었지. 캠라이트를 꺾고 흔든 다음 언더스로우로 던져넣어. 뒷벽에 부딪히는 쿵 하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빛은 그냥 사라져. 엘리베이터가 띵동 소리를 내며 문이 다시 닫히고 타이니가 달려와 버튼을 쳐서 문을 열더니 다시 자세를 취해.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드르륵 열려. 형광등 불빛, 어두운 나무 패널, 손잡이, 그리고 흰색 타일 바닥을 가진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맞이해. 나는 숨을 내쉬며 말해. 도대체 뭐야 이게? 타이니는 총을 집어넣고 머리를 긁적여. 우리가 머리를 집어넣어 살피는 동안 그는 생각에 잠겨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구석에 있는 작은 카메라를 발견하고 녹화된 화면을 확인하자고 제안해. 잠깐, 계속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어. 엘리베이터에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캠라이트는 그곳에 없었어. 그 후로 2번 다시 찾지 못했었지.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가 감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봐. 이제 여기서 일은 더 이상해져. 화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엘리베이터 내부를 찍은 화면이 문이 열리기 직전 치직거리는 화면으로 변해. 나중에 다시 켜지는데 아마도 문이 다시 열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 복도 너머를 향한 카메라는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는 내 모습과 내 뒤에 열려있는 보안실 문만 비춰. 엘리베이터 구역을 향한 카메라는 문이 열리고 어둠만이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각도가 타이트해 타이니는 보이지 않아. 지하실에는 엘리베이터를 향한 카메라가 없어. 타이니는 영상을 백업해두라고 제안해. 전체를 커버하는 영상은 없어.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는 여기저기 끊겨있고 그 외에는 없어. 그때 갑자기 타이니를 구했던 전화가 기억나. 핸드폰을 확인해. 사장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다시 전화했더니 날 멍청이라고 혼내기만 할 뿐이야. 문을 잠그고 타이니가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고하려는 찰나 엘리베이터에서 띵동 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고 다시 먹물 같은 어둠이 보여. 너나 할 거 없이 차로 달려가 그곳을 빠져나가. 타이니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코요테 때문에 경보가 울렸다고 보고했어. 클라이언트가 그 이야기를 믿어. 그 후로 경보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게이트를 잡아 열고 들어가 문들을 전부 당겨본 다음 그대로 내뺐어. 이 빌어먹은 쇼핑몰에 불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우린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클라이언트는 같은 해에 그곳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뭔 거지 같은 아파트를 올렸어. 진짜 개같은 직장이었다니까. 확실하게 하려고요. 어린 시절 방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악몽을 꾸며 자랐어. 그것은 피부가 없고 근육과 장기만 있는 것처럼 보였지.
항상 복도 입구에서부터 방 한가운데 러그를 가로질러 천천히 기어나왔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기 직전에 난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 움직일 수 없고 방의 모든 에너지가 옷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애들이 꾸곤 하는 아주 전형적인 악몽이었지. 몇 년 후 난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왔어. 엄마는 재혼했고 엄마의 새 남편의 아들이 내 어린 시절 방으로 이사했지. 몇 달 후 아이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설에 보내졌어. 그 애는 소변이 마려울 때면 방 구석에다가 오줌을 쌌어. 벽도 망가뜨리고 서랍 속 양말 안에다 똥을 숨겨놓곤 했지.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한 일 중 하나는 날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 그 애는 바닥에다가 못을 박아넣어 놓았어. 방 입구를 삥 둘러서 약 1cm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놓았지. 옷장 둘레에도 약 1cm마다 못을 박아놓았는데 옷장의 문은 뜯겨나간 채였어. 왜 그랬냐고 묻는 말에 아이가 대답하길, 확실하게 하려고요. 전염병 마을. 영국의 에암이라는 곳에서 자람. 마을은 거대한 산기슭과 울창한 산림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외곽에는 특히 유명한 장소가 있어. 오래된 잡초가 무성한 길을 따라가면 있는 지역 주민들이 딜스라고 이름 붙인 곳이지. 이곳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전염병 희생자들을 위한 장례식을 열던 곳이야. 거대하고 이상하게 생긴 동굴 같은 곳. 어렸을 때 나와 친구들은 이곳을 굉장히 무서워했어. 떠다니는 목사와 유령이 집까지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언제 한번 낮에 그곳 주변을 탐험하다 뾰족한 창에 찔린 소 머리뼈를 발견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동굴을 탐험해보자고 제안했어.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오후 4시쯤 손전등을 들고 그곳으로 향했어. 우린 동굴에 도착했고 실제로 동굴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사람은 우리 중 2명뿐이었어. 나와 내 친구, 그리고 다른 3명의 친구는 밖에서 기다렸어. 우리 둘은 들어가. 끔찍하게 춥고 내내 무언가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동굴 끝에 도착해. 그렇게 깊진 않았어. 친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해. 친구는 그곳을 통해 내려가기 시작했고 내가 뒤를 따라. 갑자기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린 채 나에게 달려와. 나는 입구의 틈새에 끼었고 친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를 밀치며 지나가려고 해. 결국 우린 빠져나왔고 동굴에서 뛰쳐나와. 다른 친구들은 모두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후였어. 우린 노을을 뒤로 한 채 사실상 집까지 오는 내내 뛰어왔어. 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친구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 우리는 다음날 학교에서 만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친구는 그 좁은 틈에서 하얀 얼굴이 자기한테 미소 짓는 것을 봤고 그 얼굴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했어. 우리가 2번 다시 그 동굴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 아버지와 피그맨.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악마나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해주던 이야기 하나 말해줄게. 메인주의 시골 지역. 마을 밖 외딴 길을 가다 보면 들판 한가운데에 버려진 오래된 집이 있었어. 때론 길에서 볼 수 있었지만 때론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 아버지가 20대였던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친구 몇 명이 그 집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러 그곳을 탐험하러 갔어.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은 흑마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마을 관리들이 지하에서 강령술을 하며 어둠의 힘을 얻고 악마를 소환하기 위해 동물과 사람을 희생한다나. 가끔 집이 안 보이게 된다는 것 또한 소문 중에 하나였지. 건물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보면 딱히 저주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아버지와 친구 3명이 현관으로 걸어 올라갈 때 아버지는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되는 걸 느껴. 심하게 불안해져. 얘들아, 만약 약쟁이 노숙자나 맹수 같은 게 있다면 어떡해? 야, 적어도 현관문은 열어봐야지 마. 쫄기는. 아버지 친구 중 한 명인 댄이 앞장을 서고 있어. 댄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더니 역겨워하며 기겁을 해. 어우씨, 뭔 냄새가 이러냐? 나머지가 현관 앞에 모였을 때 아버지도 그 냄새를 맡았어. 썩은 시체 냄새 같았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숲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 죽은 사슴의 냄새. 아버지의 본능이 미친듯이 소리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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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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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들아, 우리 그냥 가자. 느낌이 안 좋아. 야, 진정해. 그냥 죽은 너구리 같은 거겠지. 아버지는 첫눈에 집안에 웬 철망이 사방에 쳐져 있는 것을 알아차려. 마치 어떤 동물이 집에 살고 있고 그 동물의 주인이 그게 어디 가지 못하도록 철망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하지만 철망은 높게 쳐져 있어. 사람 높이 정도로 말이야. 친구 중 한 명이 말해. 뭔 철망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대. 바로 그때 아버지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공포심이 갑자기 친구들을 강타해. 위층에서 무엇인가가 바스락거리며 움직이고 있어. 데니 말해. 족가라고 해. 저게 뭐였는지는 알아보고 나가야지. 계단은 건물 중앙에 있고 양쪽에 벽이 있어. 위층으로 보이는 거라곤 물자국이 난 빛바랜 하얀 벽뿐이야. 데니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 아버지는 계단 맨 아래 마지막으로 서 있어. 부엌 쪽을 쳐다본 아버지는 철망에 길고 검은 털이 끼어있는 것을 알아채.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동물도 이렇게 긴 털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 데니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계단을 다시 바라봐. 용감하고 강인한 우리의 데는 왼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곤 그 자리에 멈춰. 그는 귀신처럼 창백한 얼굴로 돌아서고 마구 숨을 몰아쉬더니 울기 시작해. 우리 나가요.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모두가 목숨을 걸고 달리기 시작해. 아버지가 건물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나오자 데니 소리치기 시작해. 달려, 달려, 달려. 차까지 달려. 다들 패닉 상태에 빠져 우리를 몰려나가고 데는 이제 마치 아기처럼 울고 있어. 야, 도대체 뭘 봤길래 그래? 이제 심각한 PTSD 상태가 된 데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더듬더듬 설명하기 시작해. 돼지, 마치 돼지 같았어. 존나게 큰 돼지. 뭐라는 거야? 그가 약간 발끈하며 말해. 하지만 그건 남자였어.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머리카락도 달려있었다고. 그는 아예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정신없이 말해. 그놈의 눈말이야. 마치 내 영혼을 나같이 하는 것만 같았어. 그놈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모두가 어리둥절해 앉아있는 동안 그는 아기처럼 계속 울기만 해. 아버지와 친구들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두려워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년 후 데는 그날 이후로 오랜 기간에 걸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어. 마치 그것이 정말로 그의 영혼을 가져간 것처럼 말이야. 돼지나 악마에 관련된 모든 미디어는 아버지를 심히 불안하게 만들어. 마치 아버지가 처음 그 집에 다가갔을 때처럼 말이야. 나는 돼지의 몸을 가지고 있다 비디오도 아버지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했지. 두 번 다시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해. You get in.